안녕하세요. 불량TV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요, 박지성 선수의 가장 인상적인 전성기를 할 수 있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2010-2011 시즌 이야기입니다. 남아공 월드컵 본선 기간 중 한국 축구대표팀의 캡틴 겸 전술의 구심점으로 활약하며 정상급 기량을 유감없이 발휘한 박지성은 2010-2011 시즌을 앞두고 다시 한번 이적설에 휘말립니다. 출전 경기 수가 많지 않아 트레이드 논란에 이번에도 또 오른 것이었죠. 하지만 정작 박지성은 무엇보다 맨유에서 가장 큰 행복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맨유 외에 다른 팀은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다는 사실. 굳이 새로운 도전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언론에서 떠든다 한들 퍼거슨 감독은 이미 여러 차례 큰 경기에서 박지성의 전술적인 가치를 확인한 바 있었습니다. 퍼거슨 감독은 냉정한 이미지로 기억되지만 팀과 자신에 대한 충성도가 높은 선수라면 자신만의 확실한 경쟁력이 있는 한 쉽게 내치지 못한 것입니다. 한편 지난 시즌 첼시가 맨유를 승점 1점 차이로 따돌리며 리그 우승을 차지하면서 맨유는 이번엔 우승을 하겠다는 일념을 드러냅니다. 근 4년간 리그에서 매년 기록했던 득점수를 지난 시즌 최고치로 경신했기 때문입니다. 루니에게 몰빵되어 있는 득점 의존도를 낮추고자 7차리토 베베를 영입했지만 반응은 좋지 못했습니다. 몇몇 언론들은 스몰링을 영입한 수비라인을 지적하며 무릎 부상으로 개막 초기에 출전이 불가능한 퍼디난드를 언급한 것입니다. 개막 전초전인 커뮤니티 실드에서 첼시를 만난 맨유, 오른쪽 윙어 안토니오 발렌시아가 맨유의 올 시즌 중요한 키라는 걸 증명했고, 치차리토는 맨유 입단 후 치른 첫 공식 경기에서 득점을 성공하며 눈부신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여기에 베르바토프가 우아한 로빙골로 팀 공격에 힘을 보탰죠. 골 폭죽 속에 박지성은 선발로 나왔지만 정작 1라운드 개막전에선 20대 중반의 나니와 발렌시아가 양쪽 윙어로 나란히 나와서 팀의 완승을 지켰습니다. 이로써 박지성은 2006-2007 시즌 개막전 출전 이후 단 한 번도 리그 개막전에 나서지 못했습니다. 국가대표 A매치 경기로 인해서 강행군을 펼친 박지성에게 휴식을 준 것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2라운드 풀럼전에서 그의 선발을 볼 수가 있었죠. 왼쪽 라인에 나니 대신 선발로 나온 것입니다. 그동안 풀럼의 강한 모습을 보여준 박지성이었지만 이날은 풀럼이 파워풀한 스타일로 맨유를 압박을 했고, 맨유가 우세하리라던 일반적인 전망과 달리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접전으로 펼쳐지며 2대2 무승부를 거두었습니다. 나니가 PK를 놓친 게 아쉬웠지만 이내 3라운드에서 나니는 한 골 1도움을 올리면서 박지성보다 더 날카로운 공격 옵션임을 증명합니다. 맨유는 4라운드 에버튼전 3대3 무승부를 거두면서 난타전을 벌였는데 경기 종료 5분을 남기고 케이힐과 아르테타에게 연속골을 내준 점은 아쉬웠습니다. 시즌 초반 맨유의 대량 실점은 도마 위에 올랐고 새로운 주장 비디치가 분발을 촉구했습니다. 시즌 초반 3경기 연속 2실점 이상을 기록한 것은 2001-2002 시즌 이후 최악의 성적. 2008-2009 시즌 실점을 24골로 틀어막으며 철벽 수비를 선보이고 수문장 에드윈 반데스타르가 맨유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무실점 기록을 갈아치우던 경이적인 모습은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시즌 초반 조니 에반스와 존 오셔의 활약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리오 퍼디난드는 부상으로 자리를 비우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주장으로 임명된 비디치만이 운전하고 있을 뿐이었죠. 다행히 발렌시아, 레인저스, 부르사스포르와의 한조가 된 챔스 조별 예선에서 무실점을 기록하며 순항 중이었습니다. 리그 6라운드 맨유의 정신적인 지주인 라이언 긱스마저 허벅지 통증을 호소하며 쓰러집니다. 오베르탄과 베베가 아직 퍼거슨 감독의 신뢰를 받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나니 박지성만이 측면 공격수로 활약할 수 있었던 상황. 컵 대회에서 한 골 2도움을 올린 박지성의 폼이 올라와 있던 터라 기회를 더 많이 받을 것이라 내다봤습니다. 그러나 박지성이 뛸 것이라 예상됐던 왼쪽 측면 미드필더로 안데르송을 내세웠습니다. 교체 명단에서 미드필더는 깁슨과 베베가 이름을 올렸죠. 퍼거슨 감독은 주중 발렌시아와의 챔스 경기를 뛴 박지성에게 로테이션 시스템을 적용한 것입니다. 결과는 썩 좋지 못했습니다. 베르바토프는 패스를 받기 어려운 곳으로 볼을 연결한 마케다에게 노골적으로 짜증을 냈고, 스콜스는 상대 선수의 가슴을 손으로 밀쳐내다 심판에게 구두 경고를 받는 등 팀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결국 0대0 무승부를 기록하고만 맨유. 박지성 본인도 스스로도 지금의 내 경기력은 만족스럽지 못하다라고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이런 흔들리는 분위기를 살린 것은 이적생 치차리토였습니다. 칼링컵 4라운드와 소크시티와의 리그 경기에서 치차리토가 2경기 연속 결승골을 뽑아낸 것입니다. 빅리그는 물론 유럽 무대에서 전혀 검증되지 않은 치차리토의 초반 활약에 놀라움이 느껴질 정도. 루니가 이적 파동을 일으키며 부상으로 이탈한 사이 9월과 10월 6골을 터뜨리며 완벽히 대체한 치차리토는
단연 시즌 초 맨유 최고의 해결사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리그 경기 11라운드 울버햄튼전에서 박지성이 날아올랐습니다. 박지성은 2골을 넣었을 뿐만 아니라 공격 라인에서 주전 선수들이 없는 상태에서 젊은 선수들을 잘 이끌며 맨유의 승점 3점을 안겼는데, 이 승점으로 맨유는 첼시와 승점 2점 차를 유지하며 선두 자리를 압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하위권이었던 울버햄튼전에서 만약 무승부에 그쳤다면 맨유로서는 치명타와 마찬가지였고, 그야말로 박지성이 팀을 구해낸 격이었습니다. 이후 박지성은 5경기 연속으로 선발 출장을 통해서 공격 포인트를 누렸고, 위건전에서 에브라의 결승골을 넣으며 쾌조의 감각을 유지합니다. 그리고 맨유는 15라운드에서 첼시가 무승부에 그치자 리그 1위로 올라섭니다. 맨유의 새로운 에이스로 떠오른 것은 루이스 난이었습니다. 불과 2010년 1월만 하더라도 방출설이 나돌아 실패작에 가까운 선수라는 말들이 있었고, 또 출장 기회도 보장받지 못한 그였지만 퍼거슨 감독은 설득과 믿음으로 그를 붙잡았고, 나니는 맨유에서 각성한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15라운드 블랙번전에서 베르바토프의 원격 5골이 터지면서 맨유는 대승을 거두었고, 이때 박지성은 한 골을 보탰습니다. 이처럼 박지성은 11월에 3골 2도움을 올리는 환상적인 활약을 이어갔고, 16라운드 아스날전에서 박지성은 절묘한 헤딩골로 또 아스날 킬러다운 면모를 보였습니다. 시즌 6호 골, 선두 경쟁을 하던 아스날을 끌어내리고 단숨에 리그 단독 1위에 오른 순간이었습니다. 박지성이 아시안컵 일정으로 인해서 빠지고 오른쪽 미드필더 루이스 나니마저 부상으로 결장한 맨유는 웨인 루니와 베르바토프, 라이언 긱스로 3톱을 구성해 18라운드 버밍엄과 맞섰습니다. 결과는 1대1 무승부. 이로써 맨시티와 아슬아슬한 1위 경쟁은 또 시작이 되었습니다. 맨시티가 분데스리가에서 22골을 터뜨려 득점왕에 올랐던 에딘 제코를 영입하며 맨유를 압박을 했지만, 맨유는 20경기 무패 행진을 달리면서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FA컵마저 리버풀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32강에 진출했죠. 로이 호지슨 감독을 부임 6개월 만에 경질한 뒤 리버풀은 레전드인 달글리시로 감독을 바꿨고,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 제라드가 퇴장까지 당한 뒤였습니다. 맨유의 내부 상황은 오히려 좋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안토니오 발렌시아는 발목 부상으로 장기 결장 중이었고, 포엘 스콜스, 존 오셔 등도 몸 상태가 좋지 않아 2주 정도 출장이 어려웠습니다. 여기에 웨인 루니가 발목 부상으로 2주 재활 진단을 받았고, 수비수 리오 퍼디난드와 골키퍼 에드윈 반데사르도 당분간 출전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퍼거슨 감독은 놀라운 선수 운영으로 극복을 해나갑니다. 쿠시아 골키퍼를 비롯해서 크리스 스몰링, 치차리토를 국대 독수에 썼다는 것입니다. 데런 깁슨, 안데르송, 그리고 가브리엘 오베르탕, 조니 에반스, 어리면서 가능성이 있는 선수들을 적절히 활용을 하고 있던 퍼거슨 감독이었죠. 여기에 신마저 맨유를 도왔습니다. 디펜딩 챔피언이었던 첼시가 울버햄튼에게 자책골로 패하는 등 저조한 성적으로 5위권으로 밀려났고, 리버풀 역시 블랙번에게 1대3으로 패했습니다. 아스날과 맨시티의 2, 3위 대결에선 무승부까지 나오면서 맨유는 그야말로 축제 분위기. 놀란 곳 20라운드까지 맨유는 12승 8무로 무패 가도를 달리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한 골짜 짐땀승을 거둘 때 승부처에 나타난 것은 또 치차리토와 난이었습니다. 단점이라면 원정 경기 승률이 20%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리그 득점 선두를 달린 베르바토프를 보유한 맨유였지만 몰아넣은 경기가 많았고, 3경기에서 11골이 몰린 기복 때문에 맨유는 무승부를 거둘 때가 많았습니다. 2011년 2월까지 베르바토프의 19골 중 단 4골만이 원정 득점이었죠. 결국 맨유의 무패 가도가 끝난 것도 원정 경기였습니다. 상대는 리그 꼴찌 울버햄튼, 이제 리그 1패를 떠안게 된 맨유였지만 아스날과의 승점은 불과 4점 차였기 때문에 우승 경쟁에 큰 위기가 찾아왔다고 볼 수가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어김없이 맞이하게 된 맨유와 맨시티의 라이벌전, 나니와 다비드 실바의 골로 팽팽하게 진행되었던 경기는 후반 33분 웨인 루니의 환상적인 오버헤드 킥이 터지면서 맨유의 승리로 부신합니다. 3위 맨시티는 선두와 멀어졌고, 아스날, 맨유 2파전 양상으로 흘러갑니다. 한편 아시안컵 차출과 허벅지 근육 부상으로 박지성의 결장은 길어졌고, 3월이 돼서야 복귀한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3월 2일 맨유는 첼시에게 역전패, 그리고 이어 열린 리버풀전도 완패하면서 분위기는 살얼음판이 되었습니다. 2번 연속으로 진 것은 2009년 3월 이후 2년 만이었죠. 그 이전 흔적을 찾으려면 2004년까지 거슬러 올라갈 정도로 충격적인 결과였습니다. 박지성의 빈다리뿐만 아니라 나니와 발렌시아까지 부상으로 경기에 나오지 못하면서 측면 자원이 긱스 말곤 전멸한 게 가장 컸습니다. 4월이 돼서야 부상당한 측면 자원들이 돌아왔고, 챔스 8강 첼시와의 경기에서
퍼거슨 감독은 박지성 난이를 동시에 꺼내들어 놀라움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박지성은 후반 첼시의 4강 희망을 완전히 박살내는 골을 터뜨리면서 안젤로티의 첼시를 무너뜨립니다. 박지성이 2차전에서 터뜨린 골도 중요했지만 1차전 맨유의 승리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맨유가 지난 9년 동안 스탠포드 브릿지에서 승리하지 못했을 정도로 첼시는 홈에서 강했기 때문에 수비 능력이 가장 필요한 경기에서 박지성은 최고의 옵션이었습니다. 4강 살케에서는 젊은 골키퍼 노이어의 엄청난 천방쇼가 펼쳐졌지만 퍼거슨 감독의 노련한 빠른 템포 전술로 완승을 거두면서 결국 챔스 결승까지 올라갔습니다. 맨유는 비록 맨시티에게 져서 FA컵 4강에 머물렀지만 리그는 아스날이 리그 후반기에 무너지면서 우승에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서게 됩니다. 그리고 리그 2위 첼시와 5월 8일 리그 경기에서 박지성 본인 축구 인생 최고의 경기라고 꼽을 만한 경기력을 보여줍니다. 박지성은 경기 시작 36초 만에 7차 리토의 골을 환상적인 스루 패스로 완성시켜줍니다. 후반엔 강한 압박, 악착 같은 수비까지 완벽히 모두 수행하며 맨유의 2대1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이로써 맨유는 리버풀의 리그 18회 우승을 제치고 사상 최다인 19번째 우승을 확정짓게 됩니다. 시즌 막판 활약이 두드러지면서 슬로우 스타터로 불렸던 박지성은 시즌 초중반까지 공격 포인트를 쌓으며 자신의 시즌 최다골을 갈아치웠습니다. 어느 해보다 출장 기회가 적었음에도 시즌 최다인 7골, 그리고 박지성이 공격 포인트를 쌓으면서 맨유는 모든 경기에서 승리합니다. 비록 맨유는 챔스 결승에서 바르셀로나에게 3대1로 져서 준우승에 머물렀지만 맨유는 박지성이란 존재를 팀의 가장 큰 위기 속에서 발견할 수 있었던 한 해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클릭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선 2000년대 말 잉글랜드 무대에서 엄청난 임팩트를 남겼던 그라운드의 마술사 한 분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